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지문에서는 8번에 1번 찍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8번에 1번 여러분 8번에 1번 있죠? 이게 치사선지가 아닌 이유가 총 3가지나 됩니다. 총 3가지. 일단 1문항 갑시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그 돈을 갚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대차 계약이라 한다. 금전대차 계약이 맺어진 후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면 끊어주고. 공사 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A 하면 B라는 건 이때 A가 뭘 가리키는 거죠? 조건 맞습니까? 그리고 B가 뭐가 되는 거지? 효과. 그죠? 자, 그러니까 계약 후에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야만 뭐가 생겨나는 거죠? 채권과 채무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번에 1번 그 순간 채권자가 되는 게 아니죠. 됐나? 자, 그리고 선지 1번 관련해서 선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선지 해석. 금전대차 계약을 맺는 순간 한쪽 당사자는 돈을 돌려받을 채권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과 금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계약서 썼어. 근데 실제로 돈이 오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돈 갚아. 말이 돼? 그쵸? 그러니까 선지 해석을 보더라도 1번은 말이 안 됩니다. 게다가 다시 갑시다. 1문단의 2번째 줄. 금전대차 계약이 맺어진 후 그 계약에 따라 실제로 밑줄.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라는 얘기는 얘란 얘기죠. 그러면 계약서는 실질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라는 뜻인 거지? 실질이 아닌? 맞습니까? 자, 그러면 법적 효과는 이때의 법적 효과는 근거를 여기에 두겠다 아니면 여기에 두겠다? 근거를 여기에 두겠다죠. 그렇게 봐도 8번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알겠죠? 총 3가지나 근거를 들 수가 있다고. 치사한 문제 아닙니다. 자, 계속 갑시다. 금전대차 계약에서는 보통 대여금을 갚기로 하는 시기, 즉 변제 기한이 설정되는데 이때 기한은 확정 기한과 불확정 기한으로 구분된다. 확정 기한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갚는다라는 약정에서와 같이 그 시점이 확실한 기한인 반면 불확정 기한은 채권자가 재학 중인 대학을 졸업하는 날에 갚기로 한다라는 약정에서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시 되지만 그 발생 시점은 불확실한 기한이다. 자, 그러면 밑에 적어 봅시다. 생각이 정리. 생각이 정리. 여러분, 법지문에서는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조건과 효과를 내용을 하는 법적 개념이 보기에서 뭐랑 달라붙게 되죠? 예시. 그러면 이 문제 10번쯤에 위치할 예시에서는 당연히 뭐의 구별을 요구할까? 첫 번째. 이 사례에서는 확정 기한이 주어졌냐 아니면 불확정 기한이 주어졌냐 그걸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채권자가 사정상 대학 졸업이 불가능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일이 발생할 수 없게 된 경우 우리 법원은 그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시점에 변제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간주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지 않으면 얘는 도래할 수 없는 기한이니까 영영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따라서 이 시점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는 각각 채무 이행을 청구할 권리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한편 금전대차 계약에서 변제 기한이 설정되면 채무자에게는 밑줄. 채무자에게는 밑줄. 변제 기한까지 대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생기게 되고 이때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함께 설정되면 채권자에게는 변제 기한까지 이자를 얻는 이익이 생긴다. 채권자에게는 밑줄. 자, 그러면 기한의 이익 관련해서 객체를 구별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채무자에게는 변제 기한까지 대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 채권자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효과가. 자, 다음에 금전대차 계약에서 기한과 이자가 함께 설정된 경우와 같은 법률 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기한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한을 앞당길 수 없다. 그쵸? 그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야, 돈 갚아. 이건 불가능하다고. 자, 반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기한보다 일찍 채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한까지 채권자가 기대하고 있던 기한의 이익, 여기 밑줄. 기한까지 채권자가 기대하고 있던 기한의 이익. 자, 아까 살펴봤죠? 객체 나눠서 채무자에게는 어떤 이익, 채권자에게는 어떤 이익 있었죠? 자, 그러면 그걸 끌고 오면 이때 채권자가 기대하고 있던 기한의 이익은 뭐죠? 내용이? 이자 맞습니까? 이자, 그쵸? 그러니까 이게 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쌤도 전세 대출을 냈다 이거죠. 아직까지 원금이 몇 억 남아있는데, 근데 이게 은행에서 나한테 전세 대출을 내줄 때 어느 정도 이자를 받을 거다 예측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일정 범위 이상으로 내가 원금을 빨리 갚아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야 됩니다. 이 비슷한 맥락인 거죠. 납득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되는 거지, 나도.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우리 민법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법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에서 채무자는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면 그 즉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약정과 같이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생기면 채무자가 얻는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죠? 곧바로 갚아라 이렇게 약정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약정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이 발생하면, 여러분 이때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 밑줄. 이게 종류가 두 가지죠. 뭐하고 뭐죠? 아까 살펴봤는데 얘를 기준으로 채무자가 기대하고 있던 기한의 이익, 그리고 채권자가 기대하고 있는 기한의 이익. 그쵸? 두 가지 다 떠올려 봐야 되는 거지. 자, 이때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곧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유는 뭐죠? 채권자는 뭘 더 받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자, 그렇죠? 그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을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그 즉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런 사유가 발생해도 이자 그대로 내고 나중에 원금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곧바로 야, 돈 갚아,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그러나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아도, 여기 밑줄,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아도 아예 약정할 때부터 이런 내용을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채권자의 의사가 따로 확인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약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이 발생하면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소멸되는 조건이 발생한 즉시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 그럼 또 여기서 생각이 정리해 봅시다. 주어진 예시에서는 약정에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언제 그 채무자에게 의무가 발생하는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죠. 그걸 파악하는 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됐나? 자, 그러면 문제 8번에 선제 4번 갑시다. 금전대차 계약에서 채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조건을 약정할 수 있다. 적절하죠?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자, 선생님의 대사부터 봅시다. 보기에서. 전통극은 배우들의 연기라는 극장의 양식을 통해서만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현대극에서는 괄호로 묶어봅시다. 특정 인물이 관객을 상대로 극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까지 서사적 양식이 활용되기도 하는데 까지 끊어주고. 자, 그러면 서사적 양식의 개념 정의는 뭐죠? 특정 인물이 관객을 상대로 극적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양식이 서사적인 양식이죠. 근데 극문학에서 이런 게 왜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극문학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자. 그러니까 일종의 서술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찾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독자를 상대로 정보를 설명해 준다면 여기서는 특정 인물이 관객을 상대로 상황을 설명해 준다. 이런 개념인 건데, 일단 그 25번에 여기서 선제 4번 갑시다. 극적 상황이 촌장의 말에 의해 중지되는 장면을 통해 촌장 역시 작가와 마찬가지로 관객에게 극적 상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쪽에 작가의 첫 번째 대사 있죠? 그쪽에 작가의 첫 번째 대사, 그 다음 부분 갑시다. 촌장, 멈추시오. 여기 밑줄, 치성이 멈춘다. 그러면 촌장은 누구한테 말을 건넨 거죠? 치성한테. 그러니까 관객한테 말을 건넨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개념적인 똑바로 읽었다면 4번 바로 정답 낼 수 있죠. 자, 다음에 학생, 오해 대사. 극의 진행과 관련하여 나누는 촌장과 작가의 대화, 촌장과 달수의 대화 장면에서는 관객에게 이원화된 공간으로 인식되는 무대가 통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원화된 공간. 밑줄. 여러분, 극문학의 특성 생각해 봅시다. 이때 공간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면, 두 공간으로 쪼개진다면 뭐하고 뭐가 있는 거죠? 무대, 그리고 객석.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무대에서 일어나는 양식은 뭐겠어? 극장의 양식이겠죠. 인물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인물이 객석에게 말을 건넬 때.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인물이 관객을 상대로 극적 상황을 설명해 준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말을 건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학생 오해 대사 관련해서 어디 가보냐면 작가의 두 번째 대사 갑시다. 작가의 두 번째 대사. 관객을 보고 밑줄. 자, 여기서는 객체가 관객이죠. 그러니까 무슨 양식? 서사적 양식.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촌장을 다시 보고 밑줄. 자, 여기서부터는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인 거죠. 무슨 양식? 극장의 양식. 따라서 25번에 5번은 지울 수 있겠습니다. 됐나? 나 작품을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뭔 얘기 하는지 당초에 이해가 잘 안 되죠. 보기에서 주제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럼 보기가 없다고 작품 해석 안 하나? 그죠? 읽기 원칙에 따라서 읽어줘야 되겠지. 자, 먼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서정갈래 뜻이 뭐죠? 서정갈래. 서정갈래 뜻이 뭐야? 정서를 서술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정갈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 파악하는 거죠? 화자의 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제시된 내면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줘야 되겠지. 물론 보기에서 이렇게 읽어라고 주제를 던져주면 그 이상 강력한 해석의 기준이 있을 순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문제죠. 자, 다음에 여러분, 문장 읽기 기본은 뭐죠? 주어랑 서술어 파악이겠죠? 그래서 이에 활용할 수 있겠고,
자, 다음에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 여러분, 서리법이랑 영탄적 어조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하죠? 서리법의 개념적인 뭐야? 의문의 형식을 통해 무슨 기능을 거두는 거지? 그러니까 의문의 형식을 통해 이렇게 표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떤 기능을 거두고자 하냐고.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리법을 맞닥뜨린다면 어떤 생각해 줘야 돼? 의문의 형식으로 선제에서 찾아야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무슨 행동이 뒤따라 나와야 돼? 내면 확인해야 되겠다. 이게 따라 나와야 되는 거죠. 다음에 영탄적 어조도 마찬가지. 얘는 뜻이 뭐지? 화자의 감정의 고조됨을 드러내는 어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감탄사, 감탄형의 종결음이 느낌표 중요하지 않다고. 보면 뭔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드러나는 내면은 뭐지? 그쵸? 그런 걸 물어본다니까. 다음에 비유와 상징의 개념 정의는 뭐지?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관념을 강조한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파악해야 될 건 보조관념이 아니라 뭐죠? 가리키는 원관념이 무엇인가? 자,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의 화자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물을 가리키죠. 그래서 시어에서 어떤 자연물들을 맞닥뜨릴 때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얘나 여기서 확인한 화자의 내면을 근거로 할 때 이 자연물은 화자의 내면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알겠죠? 시어 의미는 일단 그렇게 파악해 나가는 거죠. 자, 다음에 감각적 이미지 밑에 적어 봅시다. 인식.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고딩 내신 때 이 국어가 싫어지기 딱 시작할 무렵쯤에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 중간고사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작품 정리 쫙 해주면서 자, 이 작품은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집니다. 여기에서는 감각의 전이가 나타납니다. 등등. 감각적 이미지가 포인트로 정리가 될 때가 많죠. 근데 이거 왜 그렇게 강조할까?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왜 맨날 내신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거지? 이것도 결국에 뭐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자의 내면,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새 꼬맹이들의 워너비가 바로 캐치 티니핑인데 거의 뭐 파산핑입니다. 파산핑. 우리 딸이 빠져있는 캐릭터는 하츄핑하고 말랑핑이라고 있는데 하츄핑 얘가 또 요물이야.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캐릭터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도 디테일을 잘 모르더라고. 뭔가를 사갔는데 아빠 이거는 시즌 2인데 이런 식이죠. 그리고 이게 캐릭터 사업이 시작되면서 완구가 시리즈로 나와가지고 뭔가 피규어 모으는 듯이. 근데 이게 또 스토리상 무슨 캐릭터가 나오잖아.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무슨 핑. 죽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딸내미는 하츄핑을 제일 좋아하는데 하츄핑의 캐릭터가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모든 게 다 분홍색이야. 옷 입을 때도 분홍색, 색칠할 때도 분홍색. 그러니까 분홍색을 보면 나는 누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딸.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가 나의 내면의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해됨? 자, 기출예시 보겠습니다. 2015 수능 B형의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그리고 최도석의 낡은 집 세트에서 보기 내용이었는데 앞에 봅시다. 고향을 떠난 이들이 고향을 각박하고 차가운 현실. 뭐 시베리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차갑다는 촉각적 이미지가 여기서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는 뭐가 차가운 거지?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죠. 납득돼?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를 맞닥뜨리는 순간 이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네가 가리키는 내면은 뭔데? 알겠죠? 자, 계속 갑시다. 그러한 현실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곳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귀향의식이라고 한다. 이때 고향은 공동체의 인정과 가족애가 살아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 자, 그러면 따뜻하다. 고향이 적도지방일까?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면 진짜 그곳의 기온이 높다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뜻이야? 마음이 따뜻해진다.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과 고향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됐죠? 됐지? 자, 그러면 이거 출제 원칙 가지고 지금 뭘 읽어볼 거냐? 이 작품 읽어볼 겁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질문 나눠가 보면 모감조 숲길 올라가니 잎사귀들이여 너덜너덜 낡아서 너희들이 염주 소리를 내는구나. 염주 소리 파란색 네모치고. 왜 주목해야 돼? 염주 소리. 청각적 이미지죠?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무슨 인식이 있겠지. 확인해 줘야 돼. 쌤, 근데 왜 긍정입니까? 물론 얘는 조금 더 읽어봐야 확정되긴 합니다. 자, 염주 소리를 내는구나. 빨간색 밑줄. 나는 뭐지? 표면에 드러나자마자 지금부터 내 내면의 얘기를 하겠다고. 나는 애증의 빛 벗지 못해니까 밑에 네 글자 내적 갈등이라고 적어봅시다. 애증의 빛. 나는 애증의 빛 벗지 못해. 무성한 파란색 밑줄, 빨간색 밑줄, 초록. 귀때기마다 퍼런 빨간색 밑줄. 잎새들의 생생한 바람, 소릴 빨간색 밑줄. 자, 그러면 이때 초록. 그 다음에 퍼런 이라는 색채 이미지. 자, 그리고 생생한 바람,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 이런 감각적 이미지들은 화자의 무슨 내면을 드러내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내적 갈등. 됐나? 내적 갈등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보통 우리가 이 현대시대를 읽을 때 초록, 파란, 바람소리 이런 이 감각적 이미지들을 접하게 되면 생명력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근데 여기서의 내면은 애증의 빛이라니까. 애증의 빛. 자, 그러니 이 애증의 빛 탕감받도록 아직은 저 채색의 시간 속에 나를 놓아다오. 그래서 화자는 무슨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내적 갈등을 더 많이 겪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염주 소리. 나는 이렇대. 그러면 염주 소리라는 건 뭐가 없는 상태인 거죠? 내적 갈등이 그쵸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근데 이때 염주 소리는 어떻게 해서 나게 되는 거래? 잎사귀들이 그쵸 낡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낡았다가 오히려 긍정인 겁니다. 자, 세월은 누가 만드는 돌무덤을 지나느냐? 흐벅지게 빨간색 밑줄. 네 번째 줄에 무성한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흐벅지게 피었다. 무성하게 피었다. 역시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내적 갈등. 그러한 참꽃들이 기어오르던 능선 끝에는 벌써 파란색 밑줄 입지운. 얘는 뭐랑 대응되죠? 낡아서. 얘랑 대응되겠죠. 굴참 한 그루. 늙은 길은 산맥으로 휘어지거나 들판으로 비워지거나 다만 억새 뜻없는 바람무늬로 일렁이거나 늙은 파란색 밑줄. 역시 뭐랑 대응되는 거지? 낡아서. 그러니까 마지막 두 줄은 뭐라고 봐야 돼? 내적 갈등이 해소된 상태 또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평가해봐. 이 작품 해설하는데 내면의 직접 주식, 표면에 드러난 화자, 감각적 이미지. 내가 이거 세 개 말고 뭘 활용해줘? 이 수준 이상으로 뭔가 접근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가 없다고 쫄지 말고 그냥 읽기 원칙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제발 가슴으로 받아들여야지. 대학가세. 문학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뭔가 그럴듯해 감상을 해서 지금 얘를 잡아냈나?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서장관의 읽기의 원칙, 기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놀랍고 신기한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딱 여기 기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34번의 선제 1번 가겠습니다. 잎사귀들이여 너도 낡아서는 의태어를 활용하여 나와 대비되는, 그쵸, 나와 대비되는. 자, 그러면 화자의 내면과 대비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 이 1번 밑에 6글자 뭐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 객관적 상관물. 다음에 선제 2번. 초록 귀때기와 펄은 잎새들의 생생한 발음 소리는 번민하고 있는, 그쵸. 본문에서 네 글자 뭐에 대응되는 지금 표현인 거지? 애중해비. 그리고 그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고? 감각적 이미지로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여기에 집중해서 읽어줘라. 이런 요구인 거죠. 다음에 선제 3번. 채색의 시간은 여러분 색채 이미지 여기서 뭐라고? 내적 갈등이라니까. 맞죠? 내가 애증의 상태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상태는 낡아서 여기인 거죠. 3번 정답. 다음에 4번. 너희들이라는 2인칭 대명사와 나를 놓아다오라는 명령형 종결 의미를 통해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고 있다. 인정할 수 있겠고. 다음에 5번 가보면 휘어지거나 비워지거나 일렁이거나 등 동일한 연결 의미를 반복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 여기 밑줄 시적 여운. 어떠한 시적 여운이죠?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깨달음, 성찰 또는 내적 갈등의 해소. 이런 상태를 드러내고 있죠. 보기. 자, 보기 나왔으니까 가작품 해석과 관련해서는 주제를 파악해 봐야 되겠죠? 여기 성탄제는 밑줄, 작품이다 밑줄. 자,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해주고 있는 이 수식어구, 이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죠. 됐죠? 그리고 언제 창작됐는지 시대적인 배경, 얘도 상황을 이해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겠고. 됐습니까? 자, 본문 들어갑시다. 3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어두운 빨간색 밑줄. 왜 하필 어두운 숲일까? 내 마음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내면의 인식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암담한 현실이라는 건 보기 내용 고려하면 이러한 1930년대가 아니겠느냐. 자, 계속 갑시다. 몰입꾼 빨간색 네모치고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시화가 되겠죠. 날카로운 소리, 역시 청각적 이미지 강조 그만하겠습니다.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빨간색 밑줄,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여러분, 눈은 무슨 색이죠? 흰색, 핏방울은 빨간색.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 있지? 색채 대비. 색채 대비. 다음에 초각적 이미지 생각해 봅시다. 눈은 차갑죠. 핏방울은 따뜻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대비도 인정할 수 있지? 초각 대비. 네,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는 또 드러내고자 하는 인식이 있겠죠.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죠. 됐죠? 자, 이연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무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근데 이거 여러분, 표범과 늑대는 원래는 사슴을 사냥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누구한테 희생당하고 있어? 포수와
사냥개한테.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에는 일제 군국주의 희생자인 거죠. 알겠죠? 자, 뒤쪽 갑시다.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솟는 샘, 꽃 피는 약초, 파란색 네모치고. 그게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건데 생명력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뭐 약초, 여기에 좀 더 집중해 본다면 치유,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연에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쇠북소리 네모치고, 쇠북소리. 청각적 이미지죠? 무슨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어디서 근거 끌어와야 돼? 주제에서. 경종을 울린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폭력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종소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가와 나는 왜 묶어놓은 거죠? 어떻게 읽어주라는 얘기야? 감각적 이미지를 어떻게 인식과 연결지어 생각할 거냐. 거기에 출제 의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괄호로 묶어봅시다. 죽는 이로 하여금,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자, 이거는 앞에 내용 좀 보고 해설합시다. 자, 이 내용 실제로 올해 EBS 사용 설명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대로 실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좀 바꿨습니다. 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근데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인가? 거기 있는 내용이래. 뭐 쌤은 교회 안 다녀서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세속적인 일은 세속에 맡겨두라는 말이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 성스럽고 막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빨리 세속의 일을 벗어던지고 자기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나로서는 뭐 썩 이해가 안 가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맥락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이 왜 이 시에 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죽어가는 어미는 어린 사슴이 어찌할 수 없는 세계에 속해 있으므로 어린 사슴은 이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됐죠? 이 내용은 올해 EBS 사용 설명서 오피셜이니까 그냥 외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왜 외워둬야 되느냐? 따라서 32번에 선제 3번. 그렇게 보면 정확하게 앞부분이 지워질 수 있거든. 그래서 기억 바로 다음에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걸 고려한다면 32번의 선제 3번. 기억은 어미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린 사슴의 슬픔을 안 된다니까. 자기 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죠? 게다가 기억 부분의 정확한 뜻은 폭력에 대한 성찰이죠. 자, 그러면 32번의 선지 3번은 뭘 고려해서 출제가 됐다? 올해 EBS 사용 설명서. 됐죠? 반영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연에 다시 색채 대비와 촉각 대비 활용되고 있습니다. 확인되죠? 자, 그러면 32번에 선지 3번. 기억 앞부분 처리가 됐죠? 뒷부분 갑시다. 니은은 돌무덤을 지나 도달하는 여기 비출 초월적 세계. 화자는 내적 갈등에 해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거지. 이게 무슨 초월적 세계에 대한 지향이야. 맞죠? 3번 안 되고. 다음에 4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종소리를 통해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각성. 각성 비출. 뭐 바꿔 쓴 말이죠? 성찰. 다음에 니은은 잎이 다 떨어진 나무를 통해 무념무상의 경지니까 내적 갈등의 해소. 감각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정확한 선지입니다. 감각적으로. 다음에 선지 5번 가보면 기억은 셔의 반복을 통해 어미를 두고 달아나야 하는 어린 사슴의 아쉬움을
아니라니까. 폭력에 대한 성찰 유도하는 문장이라니까. 다음에 니은은 서술의 생략을 통해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덧없음. 이 사람은 소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인정이 안 되죠. 됐죠? 32번에 5번 지워낼 수 있겠고, 다음에 33번 갑시다. 32번 표본과 늑대는 궁극주의적 지배 세력이 아닙니다. 똑같이 희생당하는 존재에 불과하죠.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 3번은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솟는 샘, 하얀 꽃 피는 약초, 여기에 들어가 있다. 적절한 해석이죠.